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켜 주질 않나 한쪽 측면에서 그렇죠? 네. 조희대가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나 이게 다 사실은 처음 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보석으로 풀어주면 내 건강 회복해서 재판 꼬박꼬박 가겠다라는 논리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 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계셔요. 별거를 다 봐서.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미군이 없으면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김정은 치하에서 신음하게 될 것처럼 구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 숫자는 미국 육군의 장군 숫자보다 많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장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예전 한국전쟁 때나 쓸모가 있었을 방식, 곧 휴전선에 잔뜩 의무복무 병사들을 줄 세워 놓는 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작전 지휘권을 회수하고 군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국방비를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시대에 맞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린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굉장히 진행을 같은 프로에서 같이 방송하고 싶어했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시사평론계의 거의 태두 같은 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 늘 공부하는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얼마 전부터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직함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 일에 대한 중요한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의 예산 넘겨서 해야 되는 일들, 사전 승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도 해야죠, 또 출장 다녀야죠, 뭐 기조 발제 이런 것도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정 출연 약속해놨던 기존에 그 부분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이런 일이 이제 아주 잦아져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회의 주재하는 거 보니까 각 부처별로 지방의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역할들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중간에 일종의 이제 조정, 조율,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그런 걸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체 예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는 뭐 운영 예산은 있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1조씩 집행하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지특회계라고 지방 발전에 대한 특별 회계에 대해서 그게 한 14조 6천억 될 거예요. 그거에 이제 사전 심사 승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대상지 그리고 이전할 기업들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이전을 계속 많은 지방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심사, 심의. 별도 사무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9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미니 부처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위원회에서 사무국 크기가 제일 큰 위원회일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는 않은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는 이제 별도의 독립된 상설 이제 독립기구랑 그거랑은 좀 다른 이건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 그렇죠. 직속 중에는 제일 클 거고 예산 뭐 핸들링하는 것도 많고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면. 우리 신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뭐 하나의 비전만 제시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수도권 일극화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뭐 양극화 이런 얘기는 벌써 옛날 얘기고 완벽히 이제 일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5극 3특이라고 하잖아요. 5개 이제 권역으로 하는데 물리적으로 분할 분리해서 어떤 자치적으로 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별 특징에 맞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일거리, 일자리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좀 자생력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 급하다, 뭐 서울대 10개, 대학이 더 급하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예, 각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병원, 그다음에 서울대 학교 이 부분은 전국 공통이에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의 필수적인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핵심 요소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꿰뚫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는 반드시 실현해 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일극화 몰려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 최근에도 10년 통계를 보면 수도권으로 1년 동안에 한 4만 명 이상이 4만 6천 명 이상이 여전히 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내려보내려고 그러는데 더 올라오고 있다. 그럼 그걸 막으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어도 기틀은 닦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박에 뭐 대학이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럼요. 기틀을 닦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블랙락 회장 만나서 블랙락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입니까? 1경 3천조 원부터 좀 많게는 많이 운용할 때는 1경 7천조 원. 우리나라 1년에 가장 많이 GRDP가 2,400조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우리의 GRDP의 한 7배 정도를 운용하는 그런 민간 기업인데 여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AI의 어떤 글로벌 거점, 허브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꼭 서울에만 있어야 되는 거냐? AI의 글로벌 그 허브가. 그러면 권역별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어깨가 진짜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지방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네. 살겠다는 아우성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렇죠. 네, 오창욱 국장님들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같이 제가 제가 뭘 하죠? 자문을 제가 많이 그렇죠. 받도록. 자문도 많이 저는 같이. 공직은 안 하는 거로. 네. 전 저 혼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얘기 좀 26일 내일 모레 글피인데요. 그때는 재판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의 태도는요? 그렇게 저도 그 소식 보고 네. 이 사람은 참 자기 이익 되는 것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특검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뭐 속옷바람으로 들어놓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판사가 맡고 있는 공판들이 있잖아요. 그 재판에는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다른 부에 배당이 돼 있는 뭐 아마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체포하러 갔을 때 그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체포 거부한 거, 특수고문집행 방해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헌 문건들 뒤에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혐의들을 추가로 이제 그 특검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시 구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부에다가 지금 배당을 한 거예요. 지금 백대현 판사가 있는 부인데요. 그러니까 형사합의 35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게 또 직위원한테 내고 한번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보석이. 그러고 나니까 35부에다가 지금 낸 거예요. 근데 보석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판에 한 번 나가겠다고 딱 한 번 제가 볼 땐 나갈 것 같은데 나갈 때 이제 보석 심리도 한다니 보석 심리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나들이 하듯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뻔뻔한 사람이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네. 그 정의와 공정이라는 걸 기치를 걸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는 단계까지. 물론 이제 그의 여러 페이크를 쓴 거죠. 그런데 저는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너무나 익숙하고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애초부터.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항상 정의. 활용을 해요. 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새로 신규 이제 재판하는 거에 나간다고 그러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첫 번째 공판에 피의자가 안 나오면 아예 전체 공판 자체가 개시가 안 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줬고 자기가 나가야만 이 공판이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다 하는데 마침 또 그 연이어서 이제 보석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기한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유리한 쪽이잖아요. 그러니 자기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유리하지 않은 건 그냥 빤스 입고 뭐 버티든지 한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아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게 네. 이런 류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사법부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다시 풀어주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진짜 사법부 다 잡아 뜯어버려야지 진짜. 저거 어떻게 가만 내버려둡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거나 또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론이 민주당한테 결코 호의적이진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 아래 지금 자기는 이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형사합의 35부 갔는데 거기 재판장이 그냥 보석 덜컥 받아줘 버린다? 국민들이 공분해서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도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관대표회의는 또 지금 대법원하고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아마 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 슈퍼위크처럼 25일 전국 법관대표, 26일 윤석열 뭐 그 보석에 대한 심판, 30일 조희대 이제 그 청문회 등등이 이제 연속으로 있는데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30일 거는 이제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들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입장인데 지금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26일 날 만약에 보석에 대해서 뭐 어떤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결정을 했다. 그럼 뭐 바로 그냥 저 특판도 가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부도 도저히 브레이크 걸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 하기 전에 이게 재판 제도분과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증언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토론에 붙여보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토론회장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입장을 미리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조를 정한 거예요. 또 거기 내용에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판사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이 제가 볼 땐 법원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중앙지법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고법은 뭐 마지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전담재판부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심에서 뭐 판결이 올라와야 지금 2심에서 뭐 판단을 하든가 말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 하나 달랑 지금 더 추가로 배치한다고 한 거 말고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5부가 만약에 윤석열을 보석으로 풀어준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봐요. 역대로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는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항상 내부적으로 들끓을 때 이제 결국은 옷을 벗게 됐죠. 가장 먼저 조희대 물러나라라고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4월 4일 헌재 탄핵이 있었고 5월 1일 날 법원 노조가 민노총이더라고요. 법원 노조에서 맨 먼저 조희대 물러나라. 당신 때문에 사법의 삼권 분립 그 원칙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 하면서 법원 노조가 맨 먼저 그랬죠. 그러다 잠시 중간에 좀 잠잠한 듯 했어요. 최근에 다시 들끓게 올라오고 있죠. 법원 노조에서도 다시. 그래서 내부적인 목소리, 과연 법관에 의해서 지금 이 지경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법관 대표라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다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건전한 어떤 사법부 내부적인 자정 기능이겠죠. 근데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여태까지 지켜본 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켜 주질 않나 한쪽 측면에서 그렇죠? 네. 조희대가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나 이게 다 사실은 처음 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보석으로 풀어주면 내 건강 회복해서 재판 꼬박꼬박 가겠다라는 논리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 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계셔요. 별꼴을 다 봐서.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하죠. 시민들은 진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다 이전에 다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네네. 내란 수계를 그냥 버젓이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기원의 사고방식하고 대법관, 그러니까 조희대뿐만 아니라 그 10명의 대법관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당파성을 갖고 있는 판사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죄 때리고 유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특히 그러는데 이번에 초코파이 그 기소하고 유죄 네, 판결했던 네, 게 다 똑같은 판사와 검사들이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훔쳐 먹었잖아. 초코파이 한 개라도. 커스타드 한 개라도 훔쳐 먹었잖아. 1,050원어치라 하더라도. 그럼 그걸로 그럼 유죄를 때려야지 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죄를 때릴 수가 있겠어? 시대의 결이나 삶의 모습을 읽는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기현 같은 인간도 날수 계산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시간도 가능하긴 하네. 풀어주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나는 판사니까 독립적으로 내가 볼 때 시간 계산도 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고등법원 가서 따지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법관들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이 올라오면 2심 판단이 있고 대법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법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나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내란숙이 아닙니까? 그 임명권자의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논리적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똑같은 불안감이 상존하는 겁니다. 네. 뭐냐면 기존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후다다닥 사실상 9일도 아니고 이틀이죠. 사실은 총 걸린 날짜는 9일이지만 그것도 정말 온 국민이 공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기현 지금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뭐가 어떻게든 감찰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뭐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를 못 믿겠으니까 바꿔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기보다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사과라고 봅니다. 지기현을 바꿔라 그러잖아요. 기본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이게 집중을 못하고 이것저것 사건이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판사를 더 보강해서 배치해준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또 새로운 사건 배당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이거 뭐 완전히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의 판결이나 지금 재판 진행, 노상원이 뭐라는지 김용현이 뭐라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비공개로 다 문 닫아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판사를 갖다 보강해준다?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이렇게 비판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도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상식으로는 100% 저 보석은 기각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거죠. 하도 황당한 걸 많이 긴장하면서 보니까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영매법상에서도 그렇지만 배심제가 있잖아요.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배심제를 줘. 배심원단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무죄 판단하면 판사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오류들을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네들끼리는 봤던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이 유무죄를 다 맡길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기소대배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사 한 명이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라고 하면 양심을 갖고 있고 판단력이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겠지만 그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견제하게 한 장치로 그런 걸 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법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오로지 다 맡기는 방식이거나 검사들한테 맡기는 방식이고, 나중에 가서 무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기원이나 지금 대법관들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 정년 얼마 안 남았고 나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 나는 유죄로 봤다고 하는데, 내가 유죄라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사법부도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법관 수 증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들이 뭐만 하면 걸핏하면 이제 걸고 나오는 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네. 특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뭐 법사위에서 뭐를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1750년대, 우리나라는 영조 시대입니다. 그때 절대왕정에 대비해서 이제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핵심이 두 가지였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 자, 그러면 12.3 내란 때 온 국민이 짓밟히고 있을 때 시민의 인권 자유를 보장했습니까? 사법부가? 오로지 우리 국민만이 스스로 분연히 일어서서 마침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리더들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간신히 극복을 한 거죠. 두 번째, 권력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왕정처럼 움직였던 윤석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9일 만에, 압축하면 이틀 만에 권력을 오히려 사법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교체하려는 이런 짓까지 했던 사람들이 걸핏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조금만 저촉이 되려고 그러면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다시 한번 법의 정신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 안 읽어볼 것 같은데 여태 안 봤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씨가 끌고 나온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 사상과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그걸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저거 거울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요. 그다음 재판 기록 열람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대법원은 저 위에 무슨 궁궐 같은데 사는 사람들처럼 굴고 있는데 와. 근데 세종은 훌륭한 임금님인 거는 틀림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정제 왕조, 그러니까 군주잖아요. 군주가 아무리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도 군주가 얘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법의 영역에서 왜 세종대왕까지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무슨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세종대왕은 뭐 안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막 하는 거 사법부가 굳이 세종대왕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김병로 선생 얘기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초대 대법원장. 네. 뭐 그렇다고 쳐요. 세종대왕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다방면에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고 조선시대에 제일 뭐 성군 중에 한 분이니까요.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당시의 사법 질서에 대해서 생각했던 인식 자체하고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발언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메모를 남겼어요. 백성.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백성의 중점을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뭐고 백성과 소통하고 속으로 안 찔렸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민본과 위민이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스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었고요. 그 윤석열 보호하겠다고 했던 게 사법부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일종의 경쟁 관계든 윤석열이 무너뜨린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들이 가가지고 막아가지고 결국은 야당의 유력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막겠다고 덤벼들었던 게 윤석열이 임명했던 그 대법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백성입니까? 백성은. 그걸 망가뜨린 게 윤석열인데 지금 자기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웃음이 나왔던 것은 그 영상 발언을 보고 웃음이 나왔던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불이익함이 없도록 하는 그 대목에서 그래서 9일 만에 또 압축하면 2일 만에 신속하게 대통령 후보를 갈아쳐서 백성들이 불이익함이 없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한 말씀 중에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을 갈아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법을 대통령 후보를 갈아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놀림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고관대작 중에 고관대작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대법관 겨우 몇 명 증언하는데 1조 4천억 원이나 든다고 버젓이 얘기하고 그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노력하거나 또 하나라도 좋은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특히 지금 대법원 특히 그런데 어디서 백성 운운하고 이러는지 그럼 우리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불려지는 존재들인가? 그렇게 우리가 우습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런 사람들하고 잠깐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고 방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오늘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용해가지고 했던 발언이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일종의 사법 체계나 재판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세종이 다루고 있었는지 그걸 이제 연구한 연구 보고서를 낸 거예요. 법원행정처가.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들도 있는데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아까 그 빠진 게 그 백성 얘기하면서 세종의 얘기를 했던 그 발언이 딱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하는 거고요. 또 빠진 게 뭐냐면은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라. 이게 일종의 판사들한테 세종이 지시한 거예요. 하교를 한 거죠. 판결서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 다방면으로 따져보라.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자기 찔리는 거는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싹 인용하고 보고서에 없는 아까 논란이 됐던 그 발언 있잖아요.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세종임금은. 그 부분은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러면서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그걸 거예요. 자기 검증이나 이건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검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판사 오래 하고 대법관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도 6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됐잖아요. 퇴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렇게 한 10년을 지금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검열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이재명 대통령은 저가 막 뭐랄까 우리 녹취록 나와 있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 되면 안 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막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 검찰이 어떻게 정치 수사를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그런 확고한 생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대법관은 밥 안 먹고 똥 안 싸나요? 자식 안 기르나요? 다 인간인데 똑같이.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에 개입한다고 하는 의도도 의도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필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통 판사들이 또 대법관은 말할 것도 없고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 헌법에 나온 조문 그대로죠. 그다음에 판결로 말한다 이랬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법원의 수장이 직접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네.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정치 활동을 하는 셈이죠. 네, 그다음에 네. 중앙일보 60주년 때는 가가지고 맞아. 전 대통령 2명에게 고개를 조아리기도 했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최소한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을 대표해서 뭐 사회 각계각층에 뭐 방문하고 뭐 인사하고 하는 거는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에 대한 공정성과 어떤 형평 그리고 국민적 공분이 정말 들끓고 있는 시기예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 지기현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그 재판장이 고등학교 뭐 동기 모임에 나가서 뭐 농담하면서 삼겹살 구웠자고 소주만 갖고 와라 이런 농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김용남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요? 예. 네. 그 대법원장도 지금 이런 중차대한 시기 같으면 사실은 대외 활동을 대폭 줄여야죠. 예를 들어 법원 내부에 어떤 뭐 학술 뭐가 진행된다 이런 거는 뭐라고 모르겠는데 대외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줄이고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어떤 공정성, 형편 이런 거에 의구심이 없도록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부터 신독
조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행정. 그걸 책임지는 게 대법원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발생하고 특검이 돌아와서 지금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합의부가 16개예요. 이런 사건은 합의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합의부가 16개인데 지금 3특검에서 올려서 기소해가지고 가는 사건만 9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형사 사건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은 원래 사건이 많으니까요. 네. 9개 재판부가 여기 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처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사 사건도 지금 많아가지고요. 내란 사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절도나 사기 횡령 뭐 이거 가지고 다루는 겁니까? 내란 사건 다루는 거잖아요. 내란 사건 다루는데 일반적인 사기 사건, 횡령 사건 많고 폭행 사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업무 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란 사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사법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고 자기가 뭐 법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나경원 의원 뭐 법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 공부한 사람이 그 내란 수기 앞에 지키러 가겠다고 한겨울에 그 관사 앞에 가가지고 관저 앞에 가가지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놓고 무슨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건이 많고 과중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 우리 거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정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30일로 예정된 청문회도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올 확률이 뭐 99겠죠. 네. 이미 5월에 청문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나왔었거든요. 아마 판사하고 대법원장 다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늘 대표로 나오는 법원행정처장만 나오거나 이런 거요? 법원행정처장은 증인으로 채택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 나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행정처장도 왜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 인쇄해서 봤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6만 몇 페이지짜리 그 이재명 당시 대표 소문권에서 수사기록 인쇄해서 봤다라고 얼핏 말했다 중간에 쪽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인쇄한 게 요즘은 다 서버에 복합기 서버에 네네. 프린터에 다 남으니까 인쇄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제 급하게 오니까 이거 개별로 이제 뭐라 그래요 로그인해서 봤다 하다가 로그인 기록 내놔라 하니까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말. 그러면 대법관 인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국가 최고의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로그인 기록 아예 못 내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본 거죠. 솔직하게. 아무도 접속 안 한 거죠. 까놓고. 그러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니까요. 저랑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전 용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7만 쪽 가까운 재판 기록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재판 연구관들이 요약 정리해서 유무, 유죄, 무죄 그렇게 가지고 올리면은 대법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그러면 논리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없겠어? 뭐 이러고 난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지금 대선이 시작된 상황인데 그리고 이건 지금 원심 야당 항소심이 정반대 판결이기 네. 때문에 들여다볼 게 많죠. 네. 야당 후보가 걸려있는 그리고 그 직전에 내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최소한 수기하는 절차나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노력 안 하면 뭐하러 대법관들을 그렇게 14명씩이나 두겠어요. 한 2명만 두고 자기들끼리 판단하라고 냅두지. 그게 오랜 우리가 민주주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사법부 체계가 만들어온 오래된 일종의 규칙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딱 2번 심리하고 야 곧바로 판단해버려.
이거는 우리나라 제대로 정신 박힌 판사 같으면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30날 그 청문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경미 재판관 이런 분들이 대법관 이런 분들이 저 채택돼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그날 구체적으로 이제 뒤바뀐 거잖아요. 그 합의부에 갔다가 이제 뒤바뀌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자기들끼리 오고 간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조건 뭐 전자로 뭐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전행, 어떤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뭐 당사자가 안 나오면 뭐 직접적 확인은 안 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고자질 하나만 하고 싶은데 네. 저희 사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이라고 하는데 벌금 못 내면 감옥 가니까 벌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무담보 무이자로. 그런데 벌금 못 낸 거 대신 감옥 보내는 게 하루에 10만 원씩 쳐줍니다. 이게 한 10몇 년 전에 10만 원이 됐어요. 그 전에 5만 원이다가 좀 오른 거죠. 물가 인상. 근데 물가 인상분보다 더 하여튼 지금은 그러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이 적당해요. 저는 한 50만 원이면 좋겠고 우리 하루 몸값이 1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대법원에.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 창구잖아요. 웹사이트 어딜 찾아봐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겨우 어렵게 해가지고 했더니 등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면담 요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천대엽씨를. 등기 보낸 지 한 20일 됐는데 답이 없어요.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도 안 되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꽉 막힌 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건방지게 짝이 없고 오만한 정말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 이 사람들은 사무실 번호도 없어요? 네. 몸에 뱉구나 그냥 이게. 아주 놀라워요. 아니 사무실 번호 대표 번호는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ARS 누르다가 볼일 다 봐야 되는데 비서실 이런 데가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저 높은 곳에서 대접만 받으면서. 대관 판사도 있고 하잖아요. 네. 대변인처럼 활동하는 판사들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면담 요청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현재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등기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등기는 지금도? 이제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공개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 우리가 국민들이 이래야 되느냐. 이 정도인가. 왜 거기는 들여다보는 과정이 전혀 없나. 이게 독립인가. 그러면 이 독립은 뭐냐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지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고자질을 마치면. 근데 고자질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답답해서 조희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희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그 정치한 논리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조건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그냥 따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중한 의견은 좋잖아요. 도움이 되죠. 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커져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를 당장 끌어내라고 한다거나 조희대를 청문회로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조희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합리적 절차와 방법들에 관해서 민주당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빌드업 하듯이 절차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가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의혹 제기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자 특검으로 갑시다. 자 대법원장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사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고등교육까지 다 받았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법부가 그동안에 독립을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나름의 어떤 논리나 아니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너무 독선적으로 보인다거나 오만해 보인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어이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독재라고 하는데 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독재를 때리면 꿈꿨던 진짜 독재죠. 때리면 안 되죠. 엊그제까지는 독재라는 말도 못 쓰고 독주라고 썼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라고 이제 달고 나오던데 이제 보름이 가까우네요. 한가위가 견월망지죠. 우리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이제 만났니 안 만났니 뭐 사자가 만났니 안 만났니 이 논점 흐리기 허수아 비치기 전혀 다른 걸로 산으로 들로 논점을 흐려가면서 본질에 대해서 본질은 사법부가 본연의 그 기능을 국민의 어떤 그 인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에 아주 근본적인 걸 버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갈아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싹 감추고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가는 이벤트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면서 즐기듯이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황당한 그런 현상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긴 시간이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란 재판부 등등에서 지금 이제 전화, 비아폰 서버 포렌식해서 그게 성공해서 그 뒤로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3주 정도 지났거든요. 성공한 지가. 5월에 압수수색했고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요. 기술적으로. 백업 서버에 대해서 살려낸 거죠. 한 3주 됐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보안 수사가 많이 필요하거나. 예, 많이 필요하거나 아마 방대하게. 그러면 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면 12월 3일 비퍼 애프터인데요. 내란을 하기 전에까지도 조금 방심하고 움직인 게 있었을 거예요. 통화 막 하고. 그런데 딱 해서 실패하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는데 바로 김성훈이 얘기를 합니다. 이틀마다 엎어 쓰고 없어진다. 그랬다가 또 지시까지 해요. 관리운영본부장한테 이거 엎어 써라 하고 막 지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충 따른 척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걸 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러면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급하게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도 야 여기 안 남는데다 다행이다 하면서 또 수도 없이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사법부랑 통한 이런 거는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 비아폰을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뭐 예를 들어 민정수석 지금 심지어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썼잖아요. 등등등 가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하고 연계고리를 가다 보면 그렇게 머지않아서 결국은 저는 내란 특검의 압승으로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얘기 나온 시행착오, 게- 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이 소모적인 논쟁, 네. 뭐 그다음에 법원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저는 뭐 공직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는 걸 뭐 윤석열이 너무 많이 보여줬고 조희대가 또 다른 버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누구나 다 법원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저럴 거 아니냐고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사는 그 기본을 잘 못 갖추는 게 아닌가 해서 아쉬워요. 이런 면에서 그냥 조희대가 결단하고 그만두면 깔끔한데 그럴 사람은 아니죠. 이 전혀 사람은. 아니죠. 전혀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버티는 이유도 자명하다고 봐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까? 그런 연유가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내란 특검에서도 가장 불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건진이라든지 건진이 뭐 불었다 소리 별로 없죠. 뭘 조사해서 나오는 건 있어도 자기 입으로 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노상원 뭐 불었다 소리 없죠. 가장 지켜야 될 게 많거나 이래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안 불게 되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분들도 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비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했으니까 이제 검찰로 잠깐 가볼 텐데요. 네, 앞으로 한 1년 남은 회사인데 국회에서 검사의 진면목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예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네. 야, 저분이 40대 초반이라고. 42살이더라고요. 예. 야 검사할 맛 난다 진짜. 검사 그러니까요.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저도 이제 뭐 계속 뭐 내란 특검 무슨 뭐 저 창원지검 뭐 이렇게 조사 쭉 받아보고 다 하잖아요. 저런 자세를 가진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 일반적인 국민들 과연 어떻겠어요? 예. 정말 사시나무 떨도 떨겠죠. 예. 예,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그랬던 게 몸에 아주 체질적으로 배어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사실은 마이크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볼펜 같은 걸 갖고 있었으면 이거 집어 던진 거랑 똑같은 행위다 이거예요. 실제 그런 행위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의사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국회에서 예.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도 네네. 아나무인이잖아요. 이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검사 시절 때 특수부만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소년등과 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소년등과까지 했으니까 선배들이 이뻐하면서 바로 특수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특수부로만 돌린 거예요. 돌리는데 예를 들면 부산으로 한번 보냈다고 하는데 부산 가면 부산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올라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계속 특수부로 돌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 수사도 하게 되잖아요. 특수부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일주일이면 다 털어가지고 저 그 깜빵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 세상에 털어보니 안 나오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어? 저는 검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많이 털렸지 아니 않았어요? 저는 털 게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보조를 안 받아서 털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깨끗한 조직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자기가 계속 털으니까 터는 것만 해봤으니 상대가 좀 이상한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찰떡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말해요. 네. 검찰이 제일 깨끗하다. 우리는 거학을 입수한다 이러면서 지네가 거학인데 그러니까 약간 분열 상태예요. 아니 재벌 총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다 같이 다 재산 다 털어버리고 그 자식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뭘 해봤더니 보니까 깨끗한 놈 하나도 없더라. 그런 거죠. 종교인도 들었고 무슨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난 조적지혈이다.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제 위장 전입 조금 해가지고 애들 뭐 좀 보내고 내가 오면 뒤로 가가지고 룸사롱에서 뭐 술도 조금 몇 번 얻어먹고 그리고 조금 뭐 뭔가 친한 형 동생한테 뭘 좀 해주고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부패라고 그러냐 이런 생각 하나 보죠. 그렇죠. 뭐 운동하러 갈 때 뭐 조금 뭐 그런 정도가 있는. 아니 근데 저 친구 저 검사는 동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글쎄 뭐 직접 야, 너 제가 그래도 뭐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받을 거야? 아니면 어디 국회 가서 건방지게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지금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격려받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네? 격려받을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남은 회사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그 없어질 회사라는 거에서 컴플렉스 비슷하게 이제 남다 보면 오기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 판단 이런 거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부자들은 박수를 쳤을 수도 있겠죠. 네. 아직 우리가 너무 안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좀 힘도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저 검사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만약에 저런 태도를 의회에서 보인다고 그러면 한 이틀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지지자들부터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 잘못했다. 뭐 박희승 의원 욕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좀 조용하던데 속내는 안 바뀌었겠지만 뭐 이런 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중 정치인이 그렇게 엇나가면 결국 뭐 이춘석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근데 검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보면. 그렇죠. 늘 뻣뻣하고. 그게 제일 위험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볼 때 정치권이 제일 썩어 보이고 제일 무능해 보일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치인들만큼 많은 견제를 받는 사람들이 또 없어요. 다음번 당장 선거에서 떨어지는데
그리고 한 다음에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정치인 중에.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네. 뭐 발언 하나 잘못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견제를 받는데 검사는 뭘 견제를 받아요? 그냥 줄 잘 서가지고 뭐 윤석열한테 줄 쫙 쓰면 막 찐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들 자기네들 누구 선배들 밑으로 줄 서가지고 성공하고 뭐 특수부로 올라가고 부장검사하고 검사장 달고 이것만 관심 있는 조직 아니에요. 외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아예 몸에 배인 거고요. 그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국회 그 저기 상임위의 증인석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죠? 네. 가서 막상 앉으면은 TV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저는 그 재판 받으러 증인으로 서보기도 했는데요. 네. 그 재판 중에 증인 섰을 때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아, 근데 상임위에 증인으로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막 떨리더라고. 네. 가슴이 콩쾅콩쾅 뛰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저기 상임위 회의실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끝에 있는 국회의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커가지고 쫙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이크 쭉 던지고 그래.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고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내란 그 거의 증인 없어요. 선수하고 막 네. 그 특히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몇 번 가고 그랬잖아요. 뒤에 이제 1열에는 이제 뭐 높으신 분들이 이제 앉아 있죠 주로. 문제 많은 분들. 예, 문제 많은 분들이 1열이고 이제 2열, 3열에 있으면 진짜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가관입니다. 뭐 앞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때 카메라 안 잡히는 줄 알고 18, 하고 뭐 콧방귀 픽픽 꾸고 그게 진짜 이들의 진면목을 볼 때가 많아요. 실제 제 바로 뒷자리에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앉은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배지 다른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경호를 하는가 봐요. 방첩사령관도 그렇죠. 상시 사령관. 경호를 하는가 봐요. 네, 그럼요. 그 옆에서 딱 경호원처럼 서 있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면 픽픽 그냥 그 콧방귀 팍팍 끄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정말 뒤에 있으면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정면으로 카메라에 잡혔을 뿐 안 잡히고 정말 아나무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두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도 이 지경이면 정말 국민 만약 어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정말 왕처럼 놀았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이제 검찰, 경찰 그 사이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만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추적 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 영화 같은 얘기는 하여튼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저 마약 사건이죠. 심우정도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지금 입장이 없죠. 그냥 무응답이죠. 네. 예, 뭐그 저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백혜룡 경정이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증인으로 진술한 건 그 증언감정법 9조 2항에 따라서 저거는 3자가 고소고발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게 완벽히 거짓이라면 그 수많은 지금 거론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 넣어야죠.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잡아 넣어야죠. 당장 붙잡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은 검찰총장도 되어 있고 뭐 부장검사 무슨 검사장 줄줄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사람들이 뭐 고소를 했다든지 뭐 잡아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캥기는 건 있다. 자기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김학의 사건이 소환되잖아요. 네. 김학이 외국으로 튀려고 할 때 그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그 잡았다고, 그거 절차 안 지켰다고, 그걸 또 나중에 또 기소하잖아요. 박살을 냈죠. 박살을. 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몇 번을 봐주고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동업자 의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조직 내에서는. 뭐 아까 우리 사법부도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나는 이 조직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튀어가지고 이 조직을 해하거나 아니면 조직의 고발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는 미래가 없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판검사 다 마찬가지지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그럼 여기서 꼬리표 하나를 달고 나가면 자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쟤 조직에서 저 바깥에다가 내부 고발도 하고 그러느냐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다 손후배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다 조직 자체가.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라 마약 사건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이거 더더군다나 일아니까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뭐 일종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한동훈 법무장관 때 그런 거죠. 그런 얘기 버젓이 하고. 그 원래 자기네 사건도 아닌데 그 시행령 고쳐가지고 지네 사건을 맞아요. 가져간 거잖아요. 마약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방을 겉으로는 해놓고 정작 몸에 둘둘둘둘 그 감고 그냥 검색대 외에 다른 데로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분 말이 만약에 가짜라 그러면 당연히 잡아들였겠죠 저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무슨 뭐 대충 어디서 전원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직무상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얘기인데 전혀 뭐 그런 거 없는 걸 보면 분명히 숨기고자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본 것도 뭔가를 확인하고 멈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상층부에서 뭔가 외압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실적으로 검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분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검찰총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든 윤석열. 민정 라인에서 움직이거나 민정 위에 대통령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검찰총장을 누가 움직입니까? 그것도 지금 경찰이 막 달게 들어서 수사하고 있는데 야 하지 마. 그래가지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가끔씩 언급이 되지만 개헌에서 영장 청구권 수사기관한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검사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 수사기소 완전히 다 떼가지고 분리해야 되고 나중에 뭐 그 보안 수사 요청권을 주든 뭘 하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직접 수사는 일단 검찰에서 손 털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는 게 영장으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보다 더 잘하시겠구나. 경찰이나 중수청한테도 영장 청구권 줘야 된다. 기관이 아니라 검사라는 사람들 영장을 헌법상 그렇잖아요. 네, 검사의 헌법상으로는 청구. 영장 그러니까, 청구가 갖고 있죠. 그 검사를요 그런 기관에서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경찰관 이제 중에 직함을 이제 경찰 안에 검사라고 둔 사람한테 검사라고 불러야 돼요. 네네 부르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도 공소청으로 가는 거니까 공소관 이렇게 되고 음. 검사라고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개헌까지 안 하더라도.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연장해가지고 뭐 지금 대검 차장이 뭐 헌법 조직이다, 헌법 기관이다, 헌법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고요. 반성이 없는 조직의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딱 하나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면 한학자 씨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까? 재림 메시아라고 했는데 자기들 조직 내에서 이게 메시아가 사실은 아파서도 안 되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복음의 광명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다.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멘붕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이게 정치적 정무적으로 보면 너무나 재밌는 판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이제 파워 게임이 정원주라고 하는 비서실장 구속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천원궁, 천정궁으로 돌아갔을 때 내부 파벌들 A파, B파, C파 막 있잖아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여 이상을 물론 그들의 분쟁의 역사는 더 오래됐지만 마지막 치열한 그 암투 속에서도 한학자라고 하는 이제 그 참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제 권력 투쟁에서 이겨서
통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왔는데 자식들하고 싸운 거죠. 네, 자식들을 그 문선명은 2012년에 죽었고 삼남, 사남, 칠남 그 쟁쟁한 나름 한 번씩은 그래도 대권에 대한 그걸 이어받았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잡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됨으로 인해서 내부에 엄청난 권력의 암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권력의 암투에서 지금 의문의 일패를 아주 강하게 당할 조직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자기들 암투 속에서 국민의힘을 보호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조직이 자기 파가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부에. 그렇다고 보면 누구한테 어떻게 줬어요? 라는 것들을 굳이 빙빙 돌려서 감추고 말고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정원주 씨는 왜 그러면 구속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이분 뭔가 협조를 했으니까 구속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수도 있죠. 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윤영호 본부장의 문자 2022년 11월에 건진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권성동 씨 말고도 우리한테 접촉해온 사람이 많아요. 기존의 우리와 오랫동안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문자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묻잖아요. 건진한테. 누구는 윤석열하고 관계가 어때요? 누구는 뭐 지금 윤하고 친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그 내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삼남이 이제 파크원 그에서 승소했잖아요. 8천억 대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본류가 흔들릴 어떤 금액들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패소 금액에 대해서 8천억 대가 이렇게 되는 건 큰 거죠. 그다음에 사남, 그다음에 칠남, 생추어리 그 교회하고 있는 이쪽에서도 또 뭔가가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때는 이때다 우리가 본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서 파생되는 의문의 일패를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당할 수 있다. 아마 지금부터가 아주 재밌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구순잔치를 할 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고대 총장했던 사람도 있고 이철승 씨 같은 오래된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야 철승아 뭐 일씨가 뭐 이렇게 막 불렀대요. 네. 그건 뭐냐면 그동안 그 장학생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정도 위세가 있어.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정치인 관리를 많이 했잖아요. 통일교가. 네. 고전적인 수법이잖아요. 정치인 관리하고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3번 강연하고 우리 돈으로 한 35억 돈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니 그리고 그때 저 구순잔치 때 북한에서 산삼 3뿌리가 왔다고 그러는데 북한에도 작업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 할까? 많이 했겠죠? 그 지금 저는 이 당원 숫자가 11만, 12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동명이인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년월일까지 다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반 당원까지 포함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 안에서 통일교 신도 명부를 다 대조해서 봤더니 한 11, 12만 정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많아야 3만 정도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기록으로 나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집단 가입했다고 얘기되는 것 그게 한 3만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언제 가입한 거야? 그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통일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교일치나 이런 이념들을 위해서 특히 통일교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어떤 뭐 민원이든 아니면 정치권과 주를 대서 영향력을 유지하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여기가 이제 본류니까 그런 작업들을 그동안에서 계속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가는 대통령하고 가깝게 가면서 국민의힘하고는 가깝게 갔을 가능성이 이제 많지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청탁하려고 덤비고 이러는 작업들이 아마 이루어졌을 거다. 생전 안 하던 일을 윤석열 정권이 시작됐다고 해서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닐 거다. 그 이전에도 꾸준히 관계는 있었고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국힘에 아주 치명상을 입힐 만한 소재가 된다. 윤영호 씨의 문자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지난번에 2만 1천여 명, 요번에 12,000여 명. 그러면 3만 한 3천 명 이상 되잖아요. 그건 문자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보면 이들이 강제로 가입할 때는 분명히 표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제 책임당원일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낸 사람.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권 있는 사람이 현재 기준 약 75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75만 중에 만약에 진짜 지금 나온 대로 11만 명이면 도대체 몇 %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당은 완벽히 정규일치가 실현이 된 당이에요.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좌지우지된 걸 그대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아주 세게 붙었을 때 2021년 10월 그 마지막 이제 네네. 예선전 때 홍준표 씨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약 4만여 표를 이겼어요. 그런데 전체 결과에서는 4만 6천 표를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 산수로만 해봐도 8만 6천 표가 작동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제끼고 4만 6천 표를 이겼으니까 그 정도로 어떤 조직된 단일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조직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럼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요, 손 알죠. 내밀어서 손잡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다 누가 찾아왔다 막 있고 저는 권성동 많이 의원이 아니라. 네. 이번 한 번 가가지고 저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갈 때마다 넥타이 주면 자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뭐 넥타이인지 아닌지 네, 모르지만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러니까 신천지도 똑같은 처지잖아요. 어찌 네. 보면 물론 통일교하고는 비교 대상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신천지도 지금 10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우리의 뭐 이른바 종교적 이념하고 맞는 정당을 고른다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 더 가깝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동안에 뭐 신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학자 총재 지시로 아예 그냥 대통령 만들게 나섰던 거잖아요. 그게 이번에 걸린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500만 중에 11만 12만은 그거는 이제 물타기를 하려는 발언인 것이고 이들이 조직적인 힘으로 했다면 당연히 돈 낸 당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럼요. 75만 중에 신천지 10만, 뭐 통일교 11만이면 도대체 이게 뭐 완전히 정규일치. 근데 여기서 75만도 주장이죠. 아니 실제로 아니요, 그거는- 이번 아니. 저기 선거 선거- 때 네네. 어느 정도 증빙이 된 거예요. 선거인단. 그거 맞습니다. 선거인당에. 네. 예.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한 75만, 한 80만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78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 한 50%나 50% 좀 안 되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 40만 정도가 투표한다는 뜻이에요. 40만 정도가 투표하는데 지금 1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교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요. 투표를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까 문자 메시지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푹 하고 웃었는데 그 윤영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요. 건진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신규 입당원이 11,101명, 기존 당원이 21,250명, 이게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100단위, 일자 단위까지 네. 숫자를 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다 셌다는 얘기야.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 전부 다 취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엄정한 법의 심판 뭐 사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종단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표들이 이런 식으로 뽑혔다면 정말 큰일이고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픽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중계 동시 접속을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에 이런 좋은 방송이 있다고 스픽스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평론가 두 분,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용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